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북한을 지원하는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양상의 국제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51년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던 양측은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되었고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인명피해만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전 당사국 중 어느 한 곳에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이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과 공산군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휴전회담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전황이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휴전을 한다면 이것은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그들에게 한반도를 다시 적화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는 수만 명의 군중이 거리로 나와 휴전을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제1차 휴전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휴전회담의 첫 번째 논제는 휴전선을 어디로 하느냐였는데 공산 측은 전쟁 이전의 분단선인 38도선을 휴전선으로 하자고 했고 유엔 측은 협정을 체결하는 날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제는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당시 공산군에게 잡힌 유엔군 포로는 10만 명, 유엔군에게 잡힌 공산군 포로는 16만 명 정도였는데 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송환하느냐에 양측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공산 측은 포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대방에게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유엔 측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엔 측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14만 명 중 6만 명, 중공군 포로 2만 명 중 1만 5천 명이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반공포로로 분류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휴전선과 포로 송환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1952년 10월에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1953년 3월 한국전쟁의 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양측은 휴전회담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와의 정전협정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은 무력 충돌과 새로운 전쟁이 과거의 방식대로 재현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휴전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휴전선 부근에 완충지대 설치, 외국 군대 한국에 대한 불가침 확약, 한국에서의 유엔군 해상 봉쇄와 반공 지속, 한국군의 증강입니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위조약의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면 현재 유엔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한반도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미국 의회가 반대할 것이다. 사실 미국은 한국이 천연 자원도 없고 일본처럼 공업화된 국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을 무릅쓰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공산군이 또다시 침략을 시도할 경우 그들에게 대규모 제재를 가할 것이며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시킬 것이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유엔군에서 탈퇴할 것이며 한국군 단독이라도 북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53년 판문점에서 포로 송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백선엽 참모총장을 귀국시키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장교들의 미국 유학을 중단시켰으며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발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침략자인 중공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우리가 휴전협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형집행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위험한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밀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유엔 사령부에 의해 주도될 이 계획은 에버레디 작전이라 불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군 내부의 군 통신망을 교란시킨다. 한국군에 보급된 무기를 회수하고 연료와 탄약의 공급을 중단한다. 유엔 사령부의 이름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에 반항하는 한국 지도자를 감금하고 제거한다. 유엔 사령부에 의한 군사정부를 수립한다. 하지만 이 작전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전의 실행에 대해 군부는 대체적으로 찬성했지만 미 국무부는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한국 정부를 장악할 것인가? 이 작전은 우리 스스로를 침략자의 위치로 전락시킬 것이다. 1953년 5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에버레디 작전을 폐기하고 이승만의 요구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이승만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이다. 하지만 한미 상호방위 조약만으로 한국이 휴전협정에 협조할지 확신할 수 없었던 미국은 이러한 결정을 한국 정부에 즉각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6월 판문점에서 방공포로에 대한 중립국 송환협정이 체결되자 휴전협정을 막고자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는 헌병총사령관 원영독 장군에게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는 방공포로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1953년 6월 18일 공두시 27,000명의 방공포로들이 한꺼번에 석방되자 미국 정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은 우방을 하나 있는 대신 적을 하나 얻었다 라고 말하며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포로 석방은 유엔 사령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피 흘리며 이룩한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했다.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기서 모종의 조치는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중단과 미군 철수 그리고 방위조약의 불체결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군 측은 미국이 한국의 계획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로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상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의 협조 없이는 휴전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국무부에 로버트슨 차관보를 한국으로 보내 다음과 같이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경제 지원 및 한국군 20개 사단으로의 증편을 약속할 것이다. 그 대신 한국 정부는 유엔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을 인정하고 휴전협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 의사를 보이자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화답했습니다. 한국이 휴전협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스스로의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다. 나는 미국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를 긴밀한 동맹국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조약 협상에 있어서 한미 양측이 가장 논쟁했던 부분은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전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재침할 경우 미국은 나토의 방식처럼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자동 개입이 아니라 헌법상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이 자유세계의 전쟁기지가 된다는 점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미 의회의 비준 없이는 조약이 통과될 수 없다. 의회가 반대하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약의 내용은 미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조약의 힘은 미 사요구보다 그 조약의 뒤에 있는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형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국무장관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동개입 조항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라는 문구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조약 제4조에 미 합중국의 육해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비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 주한미군의 주둔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 이들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여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의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미 의회에서 즉시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방위 조약으로 한국의 안전은 담보할 수 있지만 한국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미국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북진 무력 통일 시도를 막기 위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 사령부에 종속시키는 내용의 한미 합의 의사록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는데 미국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차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필요한 비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도록 하면서 한국에는 비료 공장을 건설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은 반노예와 반자유의 상태로 영구히 살 수 없다. 결국 협상 결과 합의 의사록의 1조와 2조는 미국의 의사대로 관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한국은 국토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 2조, 한국군을 유엔 사령부에 작전 지휘권 하에 둔다. 그리고 그 이하의 조항에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명시되었습니다. 미국은 1955년 회계연도에 7억 달러의 지원을 실시하며 군함 79척, 전투기 100대를 제공하고 한국군이 예비사단 10개를 포함해 총 72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에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대신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무력 통일의 꿈을 단념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미 의사 합의록이 조인되자 미 의회는 1954년 11월 17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과시키면서 조약의 효력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정전협정을 믿지 않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단독 북진과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사용해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외교사에 있어서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그 지역적 관할을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이 조약을 근거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약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인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 조약은 우리를 오래도록 번영케 할 것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한미 공동방위조약의 체결. 8월 8일 오전 10시 경희도에서는 한미 양국 간의 유대를 1층 강화하고 반공태세를 공동히 하는 한미 공동방위조약의 역사적인 도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현 외무부 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덜레스 장관 사이에 성립되었습니다. 덜레스 장관은 이날 복잡하다는 정세 밑에 흥망하신 정무의 틈을 타서 낚시질을 즐기시는 이 대통령께 낚시도구 일식을 선물했습니다. 이날 0시 15분 한미 공동방위조약 체결의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한 덜레스 장관 일행은 이 대통령 각하부처를 비롯한 내외 귀빈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면서 여의도 비용장을 떠나 일로 귀국에 올랐습니다.